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교계사 36번째 시간입니다. 하나의 사회를 이해하는데 신분 제도는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면 제도라는 건 뭐냐? 제도. 영어에서는 이 제도를 시스템이라고 하죠. 시스템이란 법이나 관습에 의해서 세워진 모든 사회적 약속, 법률 체계입니다. 그러면 신라시대, 고려시대, 조선시대 각각 신분 제도가 약간씩 차이가 있지만 현대사회와 가장 가까운 시대인 조선시대, 이것을 이해함으로써 나머지 신라나 고려의 신분 제도도 쉽게 이해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조선의 신분 제도를 보겠습니다. 그러면 조선시대의 틀이 되는 게 뭐냐? 일단 지배계급이죠. 그러면 유럽이나 일본의 경우에는 우두머리가 자기 형제나 자기 측근을 높은 자리에 임명했죠. 하지만 한반도에서는 고려 말부터 과거 제도라는 것을 시행했습니다. 그럼 이 과거에서 과가 무슨 뜻이냐? 선발을 할 때, 관리를 선발할 때 문과 그리고 무과를 뽑았고 기타 기술직에 해당되는 잡과, 이 당시에는 기술을 하찮게 여겼죠. 그래서 이제 의사라든가 또는 과학자 그리고 역술인 이런 사람들이 다 잡과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과를 들어올리기 때문에, 즉 뽑기 때문에 이것을 과거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과거를 통과한 사람은, 문과를 통과한 사람은 문반이라고 했고, 여러분들 학교에서도 1반, 2반, 3반, 백합반, 모란반, 장미반이 있죠. 반, 나눈다는 겁니다. 옥을 이게 칼도입니다. 반으로 자르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나눌 반자예요. 벼슬아치를 둘로 나누는 겁니다. 양은 두 양자죠. 그래서 문반과 무반으로 나누고, 옛날에는 기술직은 시시하다고 여겼죠. 그래서 반을 둘로 나누기 때문에 문반과 무반, 그래서 양반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밑에는 이 잡과의 역할을 하는, 잡과에서 일을 하는 사람들을 중인이라고 했습니다. 양반과 상민 사이의 중간에 있다는 거죠. 양반도 아닌 것이, 상민도 아닌 것이 중인입니다. 그리고 상은 보통 일상생활, 평범하다라고 할 때 쓰는 보통 사람들, 이들을 상민이라고 합니다. 조선의 신분제도는 사농공상이죠. 그리고 그 밑에 물론 천민이 있습니다. 이 사는 여기에 들어가고, 농공상, 농업, 공업, 상업은 이들을 상민이라고 했습니다. 이들이 국가 살림을 유지하기 위한 세금을 내는 주요 계층이에요. 그리고 그 밑에 노비 같은 사람들, 종, 노비, 천할 천자를 써서 이들을 천민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조선의 신분제도는 양반, 중인, 상민, 천민 이렇게 나뉜다고 보면 됩니다. 그러면 신분이라는 건 뭐냐? 신은 몸 신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의 나라가 있을 때 누구는 왕, 누구는 양반,
누구는 평민, 누구는 천민, 이렇게 모음을 나누는 것, 이것이 신분입니다. 그 제도가 신분제죠. 상민이라고 할 때는 상은 보통이란 뜻이죠. 그러면 조선의 신분제도는 기본적으로 어떻게 되어 있느냐? 사농공상입니다. 선비, 그걸 공부하는 사람이죠. 농민과 물건을 만드는 사람들, 그리고 장사하는 사람들. 그래서 순서는 사농공상인데 그 밑에 사실은 천민이 있죠. 천민은 가축처럼 사고 파는 대상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으로서 취급을 하지 않았죠. 그렇기 때문에 보통 얘기할 때는 그냥 사농공상이라고 얘기했던 겁니다. 이 신분제를 좀 더 자세히 보면 이것은 양천제입니다. 양민과 양인과 좋을 양자입니다. 그러니까 천하지 않다는 뜻이죠. 그 다음에 가축 취급을 받던 천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양인과 천민으로 기본적으로 나누어지기 때문에 이것을 양천제라고 하는데 이것은 조선의 법률인 경국대전에 의거한 신분의 구분입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왕 밑에 사에서 나오는 양반지주와 중인과 상민과 천민 이렇게 나뉘어졌던 겁니다. 그러면 사를 좀 자세히 보면 사는 선비사자죠. 선비라는 건 글 공부하는 사람인데 이것이 중국의 글 공부하는 사람과 조선의 글 공부하는 사람은 좀 다릅니다. 조선에서 선비라고 얘기하면 지조와 절개, 신념을 지키는 사람, 즉 목에 칼이 들어와도 꿋꿋한 사람, 그런 의미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중국의 선비들과는 다르죠. 중국의 선비들은 과거에 합격해서 출세하기 위한 수단이었어요. 하지만 조선에서는 일부 아닌 사람들이 나타납니다. 그러면 사라고 하는 것은 학문을 하는 사람들이고 대부라고 하는 것은 높은 벼슬을 가리키는 겁니다. 지금으로 치면 뭐 장관, 차관, 국장급 이런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때 이 선비들은 무엇을 공부했느냐? 성리학을 공부했습니다. 근데 이것이 언제 나타나느냐? 이 성리학은 고려 말부터 시작됩니다. 그래서 처음으로 등장하기 시작한 사대부이기 때문에 새롭게 나타났다. 그래서 신진사대부라고 하고, 즉 학문을 하면서 높은 벼슬을 차지하고 있는 사람들이죠. 이들이 사대부인데 고려 말에 대표적으로 누구냐? 정몽주 길제 쪽이 있었고 이들은 왕당파입니다. 즉 고려 왕조를 문제는 있지만 잘 고쳐서 써야 된다라고 하는 입장, 이들이 있었고, 그 다음 아니야, 세상을 바꿔야 돼 라고 했던 최영과 정도전, 이성계 같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어쨌든 이들을 통틀어서 신진사대부라고 합니다. 아마 여러분들 그 정몽주의 시조를 배웠겠죠? 이 몸이 죽고 죽어 100번 고쳐주고 백골이 진토되어 넋이라도 있고 없고 임향한 일편단심이야 가실줄이 시랴. 그 다음 길제 500년 도읍지를 필마로 돌아더니 500년 도읍지가 어디입니까? 개성입니다. 고려의 수도죠. 고려의 수도. 이 고려의 수도 개성을
그 당시에는 송도라고 했습니다. 송도. 필마로 돌아더니 한 필의 말을 타고 돌아 들어가니 뭐 그런 내용이에요. 망한 고려에 대한 안타까움을 표현한 것이죠. 그리고 최영과 정도전에 있는데 여기에 이성계가 있죠. 그래서 원래 이성계는 최영의 부하였는데 위화도 회군 때 이성계가 권력을 장악합니다. 그러면 이 성리학이라고 하는 건 뭐냐? 이 성은 품성이란 뜻이에요. 품성. 즉 마음의 본성이 뭐냐? 그리고 올바른 마음은 무엇이냐? 올바른 품성은 무엇이냐? 이것이 성이고 리라고 하는 것은 이치입니다. 이치. 우주 만물과 인간 세상의 근본적 이치, 원리가 뭐냐? 그래서 품성의 본질이 뭐냐 하는 것과 세상의 근본 이치가 뭐냐 하는 것을 따지는 학문, 이것이 성리학입니다. 그런데 뒤에 오면서 이치나 원리는 관념이죠. 머릿속으로만 존재하는 어떤 것인데 그것이 형태를 지닌 구체적인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 실체로 나타나는 것을 기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이치와 실체 사이의 관계를 따지는 것, 이게 조선 중기부터 시작되는데 이가 중심이냐 기가 중심이냐 그거에 대한 논쟁이 시작됩니다. 그것이 이, 기, 이론론 하나다. 나뉘어지는 것이 아니다. 이와 기는 원래 다른 것이다. 이원론. 이런 논쟁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 양반과 상민 사이에 중간에 끼어 있는, 그래서 가운데 중자를 쓴다 그랬죠. 그래서 기술 전문직, 의사, 역술인, 통역관, 이런 기술 전문직과 하급 관리, 자 고을이죠. 고을 사또가 이렇게 앉아 있습니다. 여기에 동헌이라고 써 있어요. 헌은 집이라는 뜻입니다. 동쪽에 있는 집. 그 관청의 동쪽에 있어서 동헌인데 지금 송사를 하고 있는 중이죠. 그리고 그 옆에 이런 사람들이 서 있고 또는 이런 사람도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포교이고, 교라고 하는 건 장교란 뜻입니다. 사병은 졸이죠. 포졸. 그래서 고을사또가 재판을 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이방, 형방, 예방 이런 사람들이 옆에서 배석을 하고 있는데 이들이 바로 하급 낮은 신분의 관리들입니다. 이방, 호방, 예방, 형방 이런 사람들이 하급 관리예요. 이들이 중인입니다. 그 다음 농민. 자, 다 김홍도에 풍속한데 농민이 지금 봄에 밭갈이를 하고 있는 모습이죠. 지금 땅을 파고 있는 것입니다. 봄에. 요걸 뭐라고 그래요? 요것을 쟁기라고 하죠. 쟁기. 그래서 이들이 농민이고 그 다음 공은 물건을 만드는 사람들입니다. 지금 여기가 뭐죠? 대장간이죠. 대장간. 그래서 지금 망치로 두드리고 있는데 지금 여기 보면 어린아이가 위에서 뭐 줄을 잡아당기고 있어요. 이게 뭐냐면 공기를 불어넣어서 온도를 높이는 겁니다. 석탄을 사용하죠. 그래갖고 온도를 높여서 쇠를 달고 가지고 쳐가지고 사비라든가 호미, 낫 같은 것을 만드는 겁니다.
이것이 공입니다. 공인이라고 하죠. 공인. 그 다음 상은 장사죠. 그래서 처음에는 보부상들이 있었어요. 이것도 역시 김홍도의 그림 행상이란 제목인데, 즉 자기 가게를 갖지 않고 여기저기 떠돌아다니면서 물건을 파는 사람들이 행상이죠. 근데 그 행상은 보상과 부상으로 나뉩니다. 보는 머리에 이는 거예요. 즉 보자기를 싸서 보자기에 물건을 싸가지고 머리에 얹고 다니는 것, 이것이 보상이고, 부는 질 부자입니다. 부담, 조세 부담, 질 부자예요. 그래서 무거운 물건 또는 큰 물건을 이렇게 지게에 싣고 다니죠. 그래서 이들이 보상, 부상 합해서 보부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들이 양인이에요. 양인. 그런데 인간으로 대접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 있죠? 노비, 종, 이런 사람들. 그들은 천민이라고 했습니다. 천민. 그래서 천할 천자인데 천하게 대접하는 것이 뭡니까? 천대를 받다. 홍길동 뭐예요? 천비소생이죠. 비는 계집종 비자입니다. 천은 천할 천자예요. 천한 계집종. 그럼 홍길동의 엄마 이름이 뭐예요? 춘섬입니다. 봄춘에 두꺼비 섬자인데 봄에 태어났는데 생긴 게 꼭 뒤지게 못생겼어요. 두꺼비처럼 생겼다는 거죠. 섬. 이 춘섬은 노비 중에서 비이기 때문에 천민입니다. 요 섬은 두꺼비라는 뜻이라 그랬죠. 그래서 옛날에 외구가 쳐들어올 때 두꺼비가 마구 불어댔다. 그래서 그 강 이름이 섬진강입니다. 예. 춘섬은 천안 노비 출신이에요. 소생, 태어난 바. 그러니까 홍길동의 신분은 뭐가 됩니까? 종모법에 따라서, 어미의 신분을 따라가죠. 종모법에 따라서 천민입니다. 그러니까 벼슬을 할 수가 없었어요. 그 다음 천민, 다음에 천직. 이 직은 직업이죠. 하늘이 내린 그런 뜻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천직은 천안직책이에요. 그래서 옛날에 뭐 사람이 죽으면 가서 장례를 치러주고 수의를 입히고 염습을 하고 수의를 입히고 장례를 치러주는 장의사 같은 사람들, 백정, 짐승을 잡는 백정 같은 사람들이 천직이죠. 그런데 천할 천자가 아니라 하늘 천자를 쓰면 하늘이 내린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건 타고난, 아유 너는 천직이 선생이야. 천직이죠. 이렇게 경국대전에는 이렇게 나뉘어져 있지만 현실적으로는 이들 벼슬하면 양반. 그러면 이들에게 국가에서는 땅을 주었습니다. 땅. 그 제도를 과전법이라고 하는데, 과는 이렇게 쓰죠. 문과와 무과. 이 벼슬을 하면 땅을 주어요. 그래서 이들은 벼슬하면 지주가 되는 거죠. 양반 지주. 그리고 중인이 있었고, 그리고 상민이 있고, 이 상민을 보통 사람들이라고 해서 평민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밑에 천민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고려 말부터 과거 제도가 시작되었고 실질적으로 조선시대에 과거 제도가 완전히 정착됩니다. 그래서 양반 계급이 생겨나죠. 이 양의 뜻은 둘이란 뜻이라고 그랬어요. 두 또는 둘, 두 명, 둘이란 뜻이죠. 뒤에 오는 명사가 어떤 자음으로 시작하느냐에 따라서 어떤 때는 두 명 또는 두 개, 혼자 쓸 때는 둘, 몇 명, 둘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두량자예요. 반은 아까 나누는 것이라 했죠. 뭐로? 문반과 무반으로. 그래서 문반과 무반 앞에서 양반이라고 한다. 그래서 이 양은 둘이란 뜻이라고 하는 걸 꼭 기억해야 합니다. 그럼 이제 문반이 되는데 이 문반을 대과라고 합니다. 원래 과거 제도에서는 처음 시험을 치면 생진과를 치게 되는 거예요. 생진과. 이것을 1차 시험이기 때문에 속과라고 합니다. 속과. 작을 숫자 쓰죠. 속과, 대과. 그러면 생진과는 두 개를 합한 거죠. 생은 뭐냐면 생은 생원과입니다. 이들은 사서오경을 연구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또한 과가 진사과가 있습니다. 진사과는 선비로 나간다는 뜻인데 이것은 문장 능력을 시험 보는 겁니다. 문장 능력. 그래서 생원과와 진사과를 합해서 생진과라고 합니다. 이게 속과예요. 1차 시험에 합격하면 그러면 그들 중에 사람을 뽑아서 조선시대의 국립대학이 뭐죠? 성균관이었죠. 성균관에서 공부를 합니다. 성균관에서 공부할 때 이들은 이런 모자를 써요. 이런 모자를 유건이라고 합니다. 건은 수건이란 뜻이에요. 천. 그러니까 유학자가 글 공부하는 사람이 쓰는 모자다. 그래서 이 모자를 유건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생진과를 합격하면 그 다음엔 2차 시험을 봐야 되죠. 지금도 행정고시, 사법고시 다 1차 시험, 2차 시험이 있습니다. 마찬가지예요. 2차 시험을 대과라고 합니다. 이 대과 시험을 봐서 합격하면 문과에 드는 거죠. 문과에 들어가고 그러면 벼슬을 받게 되지 않습니까? 그들을 문신이라고 합니다. 신은 신하. 그리고 무술을 통해서 무술시험을 보죠. 그래서 이 과거에 선발되는 것을 무반이라고 하고 벼슬을 얻으면 무신이라고 합니다. 무신. 그럼 이들은 문반이든 무반이든 신하가 되면 국가로부터 녹봉을 받아요. 녹이라고 하는 것은 재물입니다. 재물. 어떤 일을 하십니까? 네, 국록을 먹고 있습니다. 나라의 재물을 먹는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공무원이란 뜻이죠. 공무원. 그러면 재물을 주는데 어떤 재물을 주는 거냐? 땅을 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들은 지주가 돼요. 땅의 주인, 지주.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또 봉급도, 예를 들면 쌀 2말, 콩 닷대, 무명 1필 이런 식으로 줍니다. 이게 봉급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녹봉을 받는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 그 사람 참 관록이 있어 라고 하는데 관록. 이 관은 꿰뚫을 관자예요. 지금 무슨 말이냐? 계속해서 녹봉을 받아왔다는 거죠. 녹봉을 받아왔다. 그러니까 오랜 시간 동안
어떤 벼슬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오랜 경험을 통한 권위를 지녔다. 그 권위를 인정한다는 뜻으로 쓰는 겁니다. 그래서 관록이 있다라는 것은 오랜 경험과 지위를 가지고 있다. 그것을 인정한다. 이런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무반에 비해서 문반은 훨씬 더 강했어요. 조건이 까다로웠습니다. 왜? 문과 시험을 보려면 증조부, 할아버지와 조부, 할아버지와 증조부, 할아버지의 아버지와 그러니까 3대째죠. 3대째. 그 다음에 엄마 쪽에서는 외할아버지 중에 관직을 지낸 경우가 있어야지만 응시가 가능했습니다. 그러니까 대과 시험을 치기가 쉽지 않았던 거죠. 그러면서 또 한 가지 더 잡과가 있었죠. 잡과는 중인이나 전문 기술직, 하급 관리가 중인이라고 그랬죠. 서얼도 응시는 가능했습니다. 그럼 서얼이 뭐냐? 이 적자가 있고 적자는 처의 자식입니다. 그러니까 정식 부인의 자식이에요. 적자. 그런데 서자는 마늘 서자거든요. 첩의 자식입니다. 처가 있고 첩이 있죠. 정식 부인은 처. 그 다음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부인은 첩이죠. 근데 이 첩의 자식도 둘로 나뉩니다. 어미의 신분에 따라서. 어미라고 하는 것은 어머니의 낮춤말이에요. 아버지의 낮춤말은 아비. 어미가 양인이면, 즉 농공상 출신이면 서자라 되는 것이고, 서자가 되는 것이고, 어미가 천민이면 그러면 얼자라고 부릅니다. 홍길동은 얼자죠. 얼자. 홍길동은 얼자입니다. 그런데 보세요. 농공상은 인이라고 하고 노비는 민이라고 하죠. 그래서 인민이라고 할 때는 인과 민이라고 할 때는 인은 뭔가 사회적 지위와 뭐 이런 게 있는 경우에 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예술가는 전문가일 때 가를 붙이고 인은 어느 정도의 지위, 그래서 예술인이라고 하지만 예술민이라고는 하지 않습니다. 왜? 천민이니까. 그래서 한일 합방으로 조선이 멸망했죠. 그리고 이제 3.1운동이 일어나는데 3.1 운동이 일어나면서 대대적으로 일제에 저항했지만 중과 부족, 힘이 부족하죠. 그래서 뜻 있는 지사들이 중국으로 가서 상해에다 임시정부를 세웠죠. 그러면서 임시정부의 헌법을 만들었습니다. 그때 나라 이름이 뭐였어요? 더 이상 왕조는 존재하지 않죠. 왕은 없어요. 그래서 나라 이름을 민의 나라다. 민도 인간다운 대접을 받을 수 있는 나라다. 그래서 나라 이름을 대한민국이라고 한 거죠. 인과 민은 의미 차이가 있습니다. 그럼 중인에 대해서 간단히 보겠습니다. 얘기한 것처럼 중인들은 전문직입니다. 통역을 한다든가 아니면 치료를 한다든가 또는 점을 치는 사람 또는 날짜를 계산하는 사람. 력은 달력입니다. 그래서 절기를 계산하는 사람들이 바로 역술사입니다. 역법을 하는 사람. 옛날에는
그것을 천문이라고 했어요. 자, 사람에 관한 게 뭡니까? 인문학이죠. 하늘에 관한 거 천문학입니다. 그럼 땅에 관한 건 지문학이 돼야 되죠. 하지만 서양 학문이 들어오면서 지리학이라고 했습니다. 천지인이에요. 그리고 지금으로 치면 판사검사, 법을 따지는 사람들 전문직이죠. 다 중인입니다. 그 다음 산학, 산은 계산한다는 뜻이에요. 수입과 지출, 요즘으로 치면 경영학이죠. 이런 전문직들이 다 중인이었습니다. 그러면서 당연히 중앙집권제죠. 왕이 모든 권력을 다 가져요. 그래서 중앙에는 6조를 만들죠. 이호, 예병, 형공. 그 지금의 장관에 해당되는 사람이 판서고 차관에 해당되는 사람이 참판입니다. 홍길동의 아버지는 판서였어요. 판서. 그래서 중앙에서 명령을 내리면 말단, 고을 사또까지 이게 내려갑니다. 사또라고 하는 건 원래 어떤 지역을 맡긴다는 뜻이에요. 작은 지역을. 길도자죠. 어떤 부분을 맡긴다라는 뜻인데 이 사도가 발음이 사또로 바뀐 겁니다. 그래서 이들은 중앙에서 오는 명령에 따라서 세금을 걷어들이고 행정을 하는 거 또는 경찰 업무, 안전 이런 것을 다루는 곳. 이것이 사또인데 문제는 이 당시에는 사또의 권한이 행정뿐만이 아니라 재판권까지 갖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고우사또들은 뭐라 그래요? 무조건 두둑에 패고서 내 이놈 내가 내 죄를 알렸다 이러는 거죠. 왜? 자기가 재판하니까. 행정과 사법이 분리가 안 돼 있기 때문에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했죠. 동헌, 고을사또, 이방, 호방, 예방, 형방 그리고 군교, 재판반, 송사를 하고 있는 사람들 구경꾼들이죠. 그럼 말단 행정에는 뭐가 있었냐? 이서가 있습니다. 요 앞뒤를 바꿔서 설이라고도 하는데 보통 아전이라고도 합니다. 이 관아가 있죠. 관아라고 하는 건 지금의 관청이에요. 그러니까 관청이 있으면 그 앞에서 그렇기 때문에 앞전자를 씁니다. 관청 앞에 서서 일하는 사람 이들이 바로 아전입니다. 이들은 세금을 걷어들이는 게 주 임무이기 때문에 구실아치라고도 합니다. 구실은 세금이란 뜻의 순우리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이 고을에는 조가 있는 게 아니라 방이 있죠. 그래서 이방, 호방, 예방, 형방 이렇게 됩니다. 이 이서계급은 원래는 신라 말 지방 호족들이었는데 호라고 하는 건 힘이 세다는 뜻이죠. 비가 엄청 내리는 것을 호우라고 합니다. 호우, 호우주의보. 그러니까 그 지방에서 세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을 호족이라고 그래요. 이들을 흡수해서 그 다음에 이들을 신라시대, 통일신라시대 때 향리라고 불렀습니다. 고향, 즉 지방의 이서다, 설이다 그 얘기죠. 그래서 호장, 이게 이제 그 뒤에 오면 호방이 되겠죠. 이런 직책과 함께 대상, 좌윤 등의 작위, 지위죠. 그런 걸 줬어요. 이 중에서도 향리와 좌윤이라는 말은 알아야 됩니다. 좌는 윤이라고 하는 것은 우두머리예요. 그 왼쪽에서 보필하는 사람이죠. 그래서 이들은 행정실무를 담당했다. 그런데 고려 말부터 과거제도로 관료제도가 정비되면서 향리는 관료의 즉 고을사또의 보조지위로 하락했습니다. 그렇지만 백성에게는 호랑이보다도 무섭죠. 왜? 이들이 모든 걸 다 결정하니까. 그러면서 뒤로 챙기기 위해서
5가마를 거두면 되는데 10가마를 걷습니다. 그래서 왜 더 걷어요? 그러면 쥐가 뜯어먹잖아. 쥐가 쏘아먹기 때문에 부족해져. 채워넣어야지. 이런 식입니다. 그래서 민폐를 끼칩니다. 여기서 민은 백성이죠. 폐라고 하는 것은 폐단, 남에게 끼치는 피해, 이것이 폐입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에게 끼치는 폐가 민폐인데 지금은 아이고 민폐 좀 그만 끼쳐 그러면 그때 민은 남이란 뜻입니다. 남에게 끼치는 피해, 죄 없는 사람들에게 끼치는 피해, 이것이 민폐입니다. 그 다음 역리인데 이 조선시대는 역이 있었어요. 한양부터 평안도, 한양부터 함경도 끝까지, 그리고 부산, 목포까지. 그런데 이 공문서를 전달하고 관에 물건을 운반하고 출장 오는 벼슬아치를 접대하고, 즉 숙소를 제공한다든가 아니면 말을 내어줬어요. 자, 이것을 마패라고 하죠. 이 마패 갖고 있으면 말 몇 마리를 가져갈 수 있습니까? 5마리죠. 그래서 이것을 오마패라고 합니다. 왜? 빨리 이동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한 마리가 지치면 역에 도착해서 다른 말로 갈아타야 되는 거죠. 그리고 계속 달려가야 돼요. 그래서 긴급하게 전달하는 것을 파발이라고 합니다. 파발. 자, 여기가 경복궁입니다. 경복궁. 여기에서 북쪽으로 올라갈 때 여기에 역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걸어가서 무악재를 넘어서 일로 가는 거죠. 여기 이 파발에서 처음으로 그 말들을 관리하는 곳이 이 파발인데, 자, 여기서 이제 여기까지 뭐 낙이나 뭐 이걸 타고 가겠죠. 그래서 파발에 가서 진짜 이제 먼 길을 갈 수 있도록 시작되는데 여기가 파발역이었습니다. 말을 관리하는 곳을 역이라고 해요. 그럼 말을 타고 와서 다시 말을 갈아타겠죠. 그래서 지금도 기차역이 되는 겁니다. 서울역, 부산역 할 때 역은 왼쪽에 말마가 들어갔죠. 말을 갈아타는 곳입니다. 그래서 옛날에 파발이 출발하던 곳인데 지금 더 이상 파발이 없어졌죠. 그래서 여길 뭐라고 불러요? 구파발이라고 부릅니다. 지하철 3호선인가요? 구파발역이 있죠. 거기에 속한 관리하는 사람이 역리입니다. 그 밑에는 뭐가 있겠어요? 역졸이 있겠죠. 역졸. 그러면 역졸의 역할은 뭐냐? 암행어사가 출두할 때 암행어사는 수행원을 1명, 2명밖에 안 데리고 다니잖아요. 그때 인근에 있는 역에서 역졸들을 불러 모읍니다. 그래갖고 고을사또에 쳐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봉고파직합니다. 고을사또에 직책해서 파면하고 봉고, 창고를 다 봉쇄해요. 왜? 얼마나 빼돌렸는지 조사하기 위해서. 역졸 말고 그 우두머리가 되는 사람, 이들이 영리가 중인 계급입니다. 그리고 군교가 있어요. 군은 군인이죠. 교라고 하면 장교입니다. 교. 그런데 포도청이 있고 그 다음에 각 지역별로 군대가 있었는데 포도청의 뜻은 뭐냐? 한양과 경기도 이것을 둘로 나눴어요. 늘 방향은 남쪽을 본다 그랬죠? 둘로 나눠서 이쪽은 뭐가 됩니까? 좌포청,
이쪽은 우포청이 됩니다. 그래서 경기와 한양을 둘로 나누어 가지고 좌포청, 우포청이라고 얘기했어요. 그럼 포청이라는 건 뭐냐? 잡을 포, 체포, 도는 도적이죠. 강도. 그래서 도적을 체포하는 청, 관청, 포도청입니다. 여기에는 장교에 해당되는 포교가 있고 졸병에 해당되는 사병에 해당되는 포졸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좌포청, 포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그리고 각 지역별로 군대가 있었습니다. 지금도 우리나라 보면 향토사단이라고 해서 이 휴전선이 아니라 이 밑에 있는 향토사단들이 있죠. 그러면 조선시대 때는 주요 사법기관이 뭐냐? 형조입니다. 형벌이란 뜻이죠. 그 다음 사헌부, 여기서 헌법이 나옵니다. 의금부, 의금부라고 하는 건 임금의 명령을 직접 집행하는 사람들이 금부도사예요. 도는 우두머리 도자죠. 사는 일사자입니다. 사건이에요. 사건을 지휘하는 우두머리입니다. 어디에 속해 있어요? 의금부에. 그래서 금부도사라고 하면 왕명을 직접 집행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벌벌 떨고 상당한 권력을 갖고 있었죠. 이 의금부는 역정무이라든가 아니면 부모를 죽였다든가 이런 아주 중대한 범죄를 조사하는 곳이 의금부입니다. 경국대전에 의하면 조선의 신분제도는 기본적으로 양천제죠. 양민이냐 천민이냐. 하지만 실제로는 양반과 상민, 천민 이렇게 나눴습니다. 이 상민들은 대부분을 차지하죠. 삼정의 의무를 지녔어요. 정은 다스린다는 뜻입니다. 정치. 그럼 삼정이 뭐냐? 이것은 이제 고등학교 역사시에 나오는 건데 그냥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전정, 토지에 관한 것. 군정, 군역, 군대를 가야죠. 양반은 면제했지만 남자들은 상민들은 16세부터 60세까지 군역의 의무가 있습니다. 그런데 농사일이라든가 또는 너무 늙어서 병이 들어서 이런 경우에는 군포로 대납할 수 있었어요. 즉 무명을 몇 필 이렇게 대신 납부하고 군대를 면제받는 겁니다. 환정, 환은 반환하다라는 뜻이에요. 갚는다, 반환. 환정이라는 건 뭐냐면 춘궁기에, 자 아래 것은 오른쪽의 것은 활궁자죠. 밑에 건 몸신이 들어가면 몸을 활처럼 구부린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아래 것은 구부릴 궁자고 위에 다시 구멍이 혈이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구멍에 갇혀서 그래서 궁핍하다, 곤궁하다, 힘든 상황일 때 궁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춘궁기는 뭐냐? 봄에 아주 궁핍한 시기. 왜? 지난해에 거둬들인 곡식은 다 먹었고 아직 보리는 아직 자라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 춘궁기를 보릿고개라고 합니다. 쌀은 다 떨어지고 아직 보리는 자라지 않고 이때 굶어 죽을 수 없으니까 곡식을 빌리는데 추수한 다음에는 다시 예를 들면 10가마를 빌렸으면 그 다음에 이자를 붙여서 예를 들면 11가마를 상환, 갚아야 합니다. 근데 문제는 벼슬아치들이 3가마를 더 붙입니다. 그래서 13가마를 걷어가지고 2가마 자기가 쓱싹하는 거죠. 그래서 문제가 되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왕정시대는 모든 땅은 왕의 것입니다. 국유지예요. 벼슬아치들, 벼슬하는 동안에 왕이 땅을 경작할 수 있게 빌려주는 겁니다. 그리고 원래는
다시 벼슬을 그만두면 갚아야 돼요. 다시 돌려놔야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땅을 계속 차지하고 안 내놓는 거죠. 힘센 놈들은. 그래서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원래 조선시대의 토지제도는 국유지입니다. 모든 땅은 다 왕의 것이에요. 결국 이 삼정, 전정, 군정, 환정, 이것이 문란해지면서, 문란이라는 것은 마구 뒤엉키는 겁니다. 부정부패죠. 많은 농민들이 토지를 잃고 유민이 되거나, 유는 흐를 유자입니다. 즉 여기저기 떠돌아다닌다는 뜻이에요. 천민, 빚 때문에 노비로 전락하는 겁니다. 굴러 떨어지는 거죠. 그런데 일부는 모내기를 해서 이양법으로, 그러면 직파법에 비해서, 직접 논에 씨를 뿌리는 것에 비해서 3배쯤 더 생산이 된다 그랬어요. 다만 문제는 뭐냐, 모내기를 할 때 비가 와줘야지. 비가 오지 않으면 폭망하는 겁니다. 그래서 처음엔 이 이양법은 투기였어요. 투기. 그러다가 뒤에 오면서 조선시대 때 저수지를 많이 만들죠. 그래서 가물어도 그 저수지물을 끌어다가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어쨌든 이 이양법으로 엄청난 부를 축적한 농민들이 있는데, 그들은 부유한 농민, 즉 분홍이 됩니다. 그러면 공인들은 어떠냐? 수공업이 발달하면서 또 부를 축적한 장인들이 등장하죠. 그러면서 또 한편으로 상인들은 인삼 및 특산물 재배로 부유해진 상인들이 있어요. 인삼, 전 세계적으로 유명했죠. 그런데 이제 인삼의 일본 발음이 진생이라서, 이 조선의 진생을 외국에 갖다 판 나라가 일본입니다. 그래서 외국 사람들은 이 인삼을 진생이라고 하죠. 일본 발음으로 진생이라고 합니다. 이 고려 인삼은 매우 유명했어요. 그 다음 특산물, 예를 들면 고추, 담배 이런 것들입니다. 그래갖고 엄청난 부를 지닌 상인들이 등장하는데, 이들을 거상이라고 합니다. 거대하다는 뜻이죠. 거상. 그래서 서울을 중심으로 부를 축적한 거상, 경상, 서울 경자예요. 송상, 인삼 재배와 관련해서 인삼 재배에 처음으로 성공한 곳이 고려시대 수도인 개성, 그 당시 이름이 뭐라고요? 송도라고 그랬죠. 송도. 송상, 인삼 재배로 부를 축적한 사람들. 만상, 만은 만주입니다. 즉 북방 외교예요. 외상, 외는 일본이죠. 즉 부산 쪽에서 일본과 거래해서 부를 축적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수 사람들은 토지를 잃고 유민이 되지만, 어떤 사람들은 기회를 잡는 거죠. 그래서 부유한 상민이 등장해요. 그러면서 지주들은 판소리, 상인들은 관객을 모아야 흥행이 되니까, 장사 잘 되니까 탈춤을 지원하죠. 공연을 해달라고 돈을 주고서 이 소위 연예인을 끌어들입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박이 터지도록 모여들 거 아니에요. 그리고 객주라고 있습니다. 객주는 일정 지역에서 잠을 잘 수 있는 곳, 또는 물건을 맡아서 대신 팔아주는 이런 사람들이 객주입니다. 이 객주는 상업자본과 상업자본주의와 관련이 깊어요. 그러면서 이제 풍속화를 그리고, 앞에서 김홍도의 또는 신윤복의 풍속화들을 많이 봤죠. 그 다음 민화, 호랑이와 토끼 그림 이런 것들, 그리고 한글로 쓰여진 소설들이 대거 등장합니다. 최초는 허균의 홍길동전, 그러면서 이제 한글 소설이 계속 나옵니다. 바로 이런 것들이 서민 문화예요. 평민들의 문화. 그래서 서민 문화가 발달하게 된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국가에서는 임진왜란과 병자호란으로 국가 재정이 부족하죠. 근데 이제 사람들을 싸움에 참여를 북돋기 위해서 천민이나 평민 중에서도 공을 세운 자, 의병에 참가해서 공을 세운 자는 천민의 경우에는 면천을 해줬어요. 면은 면제하다라는 뜻입니다. 천민에서부터 벗어나게 하는 것이 면천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돈 번 사람들은 상민이기 때문에 양반으로부터 멸시를 받았죠. 그러니까 이들은 벼슬을 사는 겁니다. 양반이 되고 싶어 해요. 그래서 공명첩. 자, 공은 빌공자예요. 명은 이름명입니다. 즉 관직 이름이에요. 그래서 실제로 파주 군수로 부임하는 게 아니라 파주 군수 명예 파주 군수로 임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 직책이 비어 있기 때문에 실제로 그 벼슬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빌공자 써서 이것을 공명첩이라고 합니다. 첩이라고 하는 것은 납작한 종이를 첩이라고 해요. 그 다음 납속책. 속이라는 건 원래 좁쌀이라는 뜻인데 여기선 쌀입니다. 국가에 쌀을 내고서 천민은 상민으로, 상민은 양반으로 올라가는 것이 이게 납속책입니다. 이것은 합법적이지만 불법적으로 또 하는 거죠. 족보를 돈을 주고 사거나 가난한 양반한테서 족보를 돈을 주고 사거나 또는 족보를 위조해서 그리고 이사를 가죠. 다른 데로. 그래갖고 파주에 살던 양반입네. 그래서 양반 행세라는 거죠. 이것이 겹쳐지면서 신분 제도가 붕괴돼요. 그래서 17세기까지도 양반이 10%밖에 안 됐는데 19세기 말에는 70%가 됩니다. 그럼 누가 세금을 낸다고요? 상민이. 근데 양반이 돼버리니까 납세자가 줄어들죠. 그러니까 세금이 줄어들죠. 그러니까 국가 수입이, 국록이 줄어들어요. 그래서 나중에는 납속체의 경우에는 노비를 상민으로 만들려면, 노비가 상민이 되려면 이때는 쌀을 100석을 바쳤는데 이때는 워낙 흔해지니까, 그리고 지금 세금이 들어올 데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15석만 내도 상민이나 양반으로 해줬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너도 나도 양반이니까 아이고 이 양반아, 싸울 때 이 양반 저 양반 하죠. 옛날에는 감히 입에 올릴 수 없는 계급이 양반이죠. 그만큼 천해졌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 아이고 이 영감탱이가, 원래 영감이라는 건 정삼품과 종이품입니다. 종이품이면 참판이에요. 즉 지금의 차관이죠. 그런데 공명첩으로 영감이 너무 흔해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싸울 때도 아이고 이 영감탱이가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서 원래 양반들은, 땅을 잃은 양반들은 결국 농사를 짓고 장사를 하고 물건을 만들면서 생계를 유지했습니다. 그래서 이때 양반들은 마른 양반에도 상민의 삶을 살았던 거예요. 그 다음 천민, 천할 천자라고 그랬죠. 그랬는데 관가에 속한 공천이 있었고 공사, 구분, 개인에게 속한 사천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어디에 소속이냐에 따라서 공천, 사천 이렇게도 나눈 거죠. 대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노비죠. 노는 사내종, 비는 계집종, 매매와 상속의 대상이죠. 그런데 관에 속한 기생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관에 속한 기생이기 때문에 관기라고 하고, 또는 기생 대신에 기녀, 여자니까 기녀라고도 했는데, 자, 이것은 신윤복의 건무도라고 하는 그림입니다.
이들이 기녀예요. 기녀, 무당이 아닙니다. 기녀입니다. 그래갖고 이렇게 전립을 쓰고 모자, 그 다음에 융복, 전투복을 입고 칼춤을 추는 거죠. 그래서 두 명이 전투하는 서로 겨루는 모습을 춤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검무도라고 해요. 무는 무용, 춤이죠. 이들 다 관기가 했던 겁니다. 여기서 제일 높은 사람이 누구겠어요? 이 사람. 긴 곰방대를, 담뱃대를 갖고 있었죠. 이 시기에는 담뱃대의 길이로 내가 더 양반이 입네 했던 겁니다. 그리고 이쪽들은 악사죠. 악사. 장구, 징, 뭐 이런 거 치는 사람들. 그 다음에 창기가 있습니다. 창은 노래와 춤을 추는 사람들인데 이들을 여자를 창녀라고 불렀어요. 창녀. 창녀. 그런데 이게 의미가 바뀝니다. 우선 청춘이라고 하면 청은 젊은 남자예요. 추는 젊은 여자입니다. 그래서 이 자기의 몸을 파는 사람을, 여자를 팔매자를 써서 위에 뭐가 들어가 있죠? 파는 물건입니다. 그래서 춘, 젊음을 파는 여자가 매춘부죠. 그런데 문제는 수요가 있기 때문에 공급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억울한 겁니다. 먹고 살기 위해서 어쩔 수 없는 건데. 그래서 매춘은 잘못된 용어다. 지금은 매매춘이라고 불러야 됩니다. 그러니까 매춘하는 것을 산다는 뜻이죠. 그러면 젊은 남자는 청이라고 그랬죠? 그러면 이제 호스트바에서 여자들을 대상으로 몸을 파는 사람은 뭐라고 해야 됩니까? 매청이라고 해야 됩니다. 매춘이냐 매청이냐 이렇게 되는 건데, 자, 아까 노래와 춤을 추다가 몸을 파는 것으로 바뀌었어요. 이것을 국가에서 허가를 해주고 세금을 걷어들이는 것, 이것을 공창이라고 하고 그런 제도를 공창제라고 합니다. 일제시대 때 소설을 보면 유곽이란 말이 나올 거예요. 이 일본 공창제에 의해서 만들어 놓은 지역이 유곽입니다. 놀러 다니는 경기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나라는 이 매춘은 불법이에요. 그래서 사창이 생기죠. 개인이 만드는 창. 그래서 그 거리를 사창가라고 합니다. 그래서 뭐 19세 이상 이하 뭐 오후 6시 이후에는 출입 금지 이런 게 있어요. 보통 붉은 등을 켜놓죠. 이것이 지금은 없어졌지만 옛날에는 종로삼가, 그래서 보통 종삼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청년이 대왕 코너 D 588번지였어요. 그래서 588 이렇게 불렀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창기다. 그 다음 광대. 광대는 지금으로 치면 연예인이죠. 천민이었어요. 가수, 탤런트, 영화배우 다 천민이죠. 세상은 변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무당. 자, 무의 뜻은 뭐예요? 하늘, 땅을 연결하는 사람이죠. 당이라는 건 집이란 뜻입니다. 집으로 사람을 나타내는데, 자, 강신무가 있고 세신무가 있었죠. 신들림, 이들은 무병을 알아요. 병에 걸려요. 그래서 무당이 되어야지만 낫는 병이 무병입니다. 그 다음에 세신무는 시어머니에게서 며느리에게로 늘 가던 집을 가죠. 그럼 전라도 쪽에선 이들을 단골이라고 했습니다. 무당을 단골. 그래서 늘 가던 집을 가기 때문에 단골가게 이런 말이 생기는 거죠. 자, 이것은 최영 장군인데
최영 장군의 무신도입니다. 무당은 자기가 섬기는 신이 있어요. 그래서 신이 들리면 그 신이 자기 몸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무당이 아니라 이러한 신적인 능력을 갖고 있는 존재로 바뀌는 거죠. 그래서 이 임경업 장군이라든가 최영 장군을 많이 모시는데 왜냐? 이들은 억울한 죽음을 당했잖아요. 그럼 무당이라는 건 뭐냐? 굿을 통해서 악귀를 물리치고 이 억울한 나의 구슬하는 사람의 억울함을 풀어주는 기능을 하죠. 근데 가장 억울한 사람이 누굽니까? 최영이죠. 그러니까 최영을 모심으로써 그 억울함을 풀어주는 능력을 갖겠다는 거죠. 최영은 부하였던 이성계에게 역적으로 몰려서 목이 잘려 죽죠. 훌륭한 장군이었는데 그래서 억울한 죽음하면 최영 장군, 임경업 장군 이런 것이 있는 겁니다. 그 다음 승려, 중이죠. 조선은 숭유억불이었어요. 유교를 숭상하고 불교를 억누르는 거죠. 그래서 고려시대는 절들이 시내 한복판에 있었는데 조선시대는 다 전부 쫓겨서 도회지에서 산속으로 쫓겨갑니다. 도시를 옛날엔 도회지라고 그랬어요. 모일회, 우두머리도, 사람이 많이 모여있는 으뜸, 이 도회지를 일제시대 때부터 도시라고 얘기한 겁니다. 그런데 역시 최하층은 백정이죠. 이 백정 중에는 고리백정이 있는데 이렇게 물건을 담아두는 괴짝, 이것을 고리짝이라고 합니다. 그럼 이 고리짝은 뭐로 만들어? 자, 버드나무죠. 가지가 축축 늘어지지 않습니까? 버드나무 가지, 그것을 버들가지라고 합니다. 또는 대나무를 쪽쪽 쪼개요. 그 줄기를 대오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버드가지나 대오리, 이거로 만든 고리짝이 이렇게 생긴 건데 이걸 만드는 백정, 왜? 소나 돼지를 잡는 것만으로 먹고 살기가 충분치 않기 때문에 이런 것을 만들어서 팔기도 합니다. 그래서 고리짝을 만들어 파는 백정이라 해서 줄여서 고리백정이라고 합니다. 이들은 인간 취급을 받지 못하고 천민 중에서도 가장 낮죠. 그래서 조선시대 때 고리백정이 들고 일어난 게 바로 임꺽정입니다. 임꺽정은 고리백정이에요. 그런데 자, 영화 군도죠? 이렇게 쓰는데 군, 무리군자입니다. 임금 군자에 오른쪽에 양양이 들어갔죠? 양떼들은 늘 몰려다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은 무리군자입니다. 도는 도적, 군도, 밀란의 시대, 민이 난을 일으키는, 인간 같지도 않은 것들이 난을 일으켜요. 민은 아무것도 없는 사람들이라고 그랬죠? 그러면서 망할 세상, 백성을 구하라. 망할 세상, 백성을 구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군도는 망해 마땅한 세상을 왜? 몇몇 벼슬아치들만 배를 불리고 세도를 부리고 대부분의 백성들은 굶주리고 헐벗어요. 그래서 망해 마땅한 세상을 뒤집기 위해서 모이는 거죠. 모일 무리를 이루고 도적, 여기서 도적뿐만 아니라 강도짓도 하죠. 홍길동도 활빈당을 만들었잖아요. 가난한 자를 살리자. 이게 활빈당이죠. 이렇게 되다가 법적으로는
94년에 갑오경장, 이게 근대화의 시도였어요. 갑오경장. 이때 공노비를 해방시킵니다. 공천이 있었고 사천이 있었다 그랬죠. 사천은 이때 거의 다 없어져요. 그런데 역시 관청에서는 공노비를 갖고 있었죠. 그래갖고 갑오경장 때 공노비를 해방함으로써 소위 천민들이 없어지게 되는 겁니다. 물론 그 뒤에도 백정들은 여전히 사회적으로 무시를 당해온 역사가 있어요. 오늘도 역시 1시간이 넘었네요. 그런데 이 신문제는 따로 나누어서 설명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60분이 넘었지만 그냥 무리해서 진행한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해하실 수 있죠? 이 신분제도는 사회나 역사에서 그 사회를 이해하는 기본입니다. 신분제도 많이 어려웠겠지만 그래도 다시 한번 반복하고 이해하기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는 음양오행의 체계 중 하나인 상생과 상극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중에 동양 철학이나 동양의학에 대해서 관심 있는 사람들은 반드시 이해해야 할 핵심입니다. 왜냐? 이것을 잘못 이해하면 반대로 처방을 하게 돼요. 자, 그럼 다음 주 월요일에 다시 만나요. 모두 안녕.